최근 한국은행이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경고를 하는지, 그래서 지금 이 금융권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느니 내놓은 조치, 이게 얼마나 위험한 조치인지, 이 위험한 조치까지 나올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졌다는 거,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지금 금융권 부실의 3대 위험 요소는 부동산 PF, 가계부채, 기업부채, 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동산 PF 우발 채무가 22조 2천억 정도의 규모가 있고, 이 중에 연내에 7조 8천억 원 규모가 만기다. 그리고 5조 정도가 브릿지론인데 지금 계속 연장하면서 만기 연장을 통해서 계속 미루고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미루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계라고 해봅시다. 신용대출 만기가 왔는데 밀어요 계속 안 갚고 밀어요. 신용등급 떨어지고 회수하게 되겠죠. 근데 건설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미루고 있는데 이게 안전하다라고 끝낼 상황이 아니다. 여기에 이제 가계부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전세 보증금 포함하면 3천조 플러스로 법인 대출, 뭐 1인 법인 해가지고 부동산 사는 경우, 자영업 대출 받아서 아파트 마련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4천조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부실이 굉장히 위험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업부채에서 터질 수도 있다. 가계부채가 커진 이유는요, 대부분 집 사느라 무리하게 대출받은 경우가 많이 커졌죠. 그러니까 요걸 좀 억제를 하고 오히려 금리를 좀 깎아주고 하려면 기업 쪽으로 해가지고, 특히 뭐 자영업 대출 이런 쪽으로 해서 그들을 살려야지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계속 가게만 깎아주니까 부동산 거품만 생겨나고 기업들은 계속 좀비 기업, 그 다음에 뭐 한계 기업,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현실이죠. 그리고 새마을금고 사태도 진정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종금 금고 개정이 순매수세가 보였다, 20일부터. 그러면은 1조 6천억 매도하면서 시장 불안감 키웠던 거랑 달라진 양상이다. 왜? 새마을금고랑 신용중앙회가 있는 종금 금고 개정이 이제 매수세가 나왔으니까 당국 대책이 통했고 우려는 일단락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 계속 어느 순간 주구장창 매도만 하는 게 어딨어요. 새마을금고가 아직 망한 건 아니죠. 근데 주구장창 매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채권 금리면은 살만하네?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떨어져서 일부 중간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폭락하는 거 계속 폭락하지 않아요? 부동산 역시도 마찬가지죠. 다 그런 건데 잠깐 들어온 저거 가지고 진정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상태가 좋지 않죠. 연체율 기상 난 곳이 280곳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고위험이 31, 중위험이 247곳인데 여기서 위험하기 때문에 뭘 하고 있어요? 대출 취급을 제한받는다. 특히 고위험 금고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나 건설업 이런 기업자금 대출을 아예 취급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연체율이 높은 곳들은 위험하죠. 위험한 데다가 새롭게 빌려줬는데 여기도 연체율이 날 수가 있죠. 그런데 새마을금고까지 와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 빌리는 기업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1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잘 안 되니까, 그만큼의 한도가 안 나오니까, 혹은 그만큼의 신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새마을금고까지 가서 빌리는 거고, 그만큼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위험한 게 280곳만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500여 곳이 자기 자본 비율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이제서야 부랴부랴 감사해서 위험해 보이는 곳들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부실 채권이 더 늘어나지 않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 전부터 관리를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사태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고금리 특판이 대량 만기가 왔다.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고금리 특판을 많이 했는데 이게 29조 6,479억으로 6개월 사이에 11.5%나 예치를 했는데 이게 만기가 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만기가 와서 여기서 이제 새마을금고 위험하다 하고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돈 있죠. 왜? 정부에서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때 막 위험하다 했을 때가 불과 한두 달 전인데 내가 10월에 만기야. 위험해가지고 돈을 빼긴 뺐는데 요거 너무 아까워. 여기 넣어놓은 게 내가 몇 개월 넣어놓은 게, 그래서 이자 제대로 못 받는 게 아까워. 그런데 돌아오는 예금에게 그런 것들을 해주겠다라고 정부에서 보장을 하니까 돌아왔죠. 돌아왔다가 만기가 되면은 이제 다시 새마을금고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고금리 특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왜 또 나오고 있어요? 요거 메꿔야 되니까.
신협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기간에 13조 718억 원 들어왔고 이것은 총 예치액 중에서 9.6%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곧 만기가 되는 금액들이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곳에서 6개월 정도 상간에 전체 그 예치된 금액의 10%가량이 들어와 있다. 10%가 순식간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물론 다 빠지진 않겠지만 이게 만기가 빠지고서 다시 들어올 것이냐 요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특판 예금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게. 그런데 또 특판 예금이 굉장히 비싸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자금 조달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죠. 자금 조달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면 손실이 늘어난다. 근데 이 금융권은 안 그래도 손실이 심하다. 요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영끌족 이런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은 주거 취약하신 분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1금융에서 그만큼 대출이 안 나와서 2금융으로 가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빌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요즘에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는 경매 나가도 안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주거 취약한 데부터 터지고 있는 거고 아파트도 뭐 지금 다시 띄우고 있다 하지만 오늘 하는 내용들 다 들어보면은 지금 미국 금융위기급으로 위험한 조치를 하는 데서 내세울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금융권으로 지금 리스크가 번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거 안 터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데서 굉장히 위험하게 떠안고 있다는 소리예요. 심지어 회장 리스크 터졌습니다. 그래서 회장 지금 사법 리스크와 더불어 리더십 불안이 제2의 뱅크런 사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누구? 금고 중앙회장에 대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나왔다가 일단은 기각은 됐는데 사모펀드에서 변호사비를 대납받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리고 이런 형식으로 기소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양주에서도 터진 이유가 뭐예요? 새마을금고가 결국엔 남양주에서 터져서 그거 파고 파다가 지금 중앙회장까지 갔는데 비리죠, 비리. 땅값을 넘어서는 큰 돈을 대출을 해줬고 타운하우스 사업에다가 근데 그 사업에 대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남양주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 직원이었고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생각 없이 돈을 무리하게 빌려줬고 지금 부동산 PF 상황이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면서 타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안이하게 빌려준 대출 얼마나 많았겠냐. 새마을금고만 그러냐.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죠. 저축은행도 지금 손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누가 안 받고 있다? 고신용자들이 대출을 안 받고 있다. 자, 고신용자들이 대출을 저축은행에서 받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부동산 때문이죠. 고신용자들은 갑자기 빚을 많이 낼 이유가 크게 많지 않아요. 사업 아니면 부동산이에요. 근데 사업은 하고 있는데 계속 적자가 나서 하면 대출을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야 되는데 고신용자 대출이 줄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부동산 무리하게 받았던 사람들 팔아서 현금화해서 갚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대출 남은 사람들은 저신용자가 많을 테고 저신용자들은 왜 저신용자예요? 빚을 못 갚거나 혹은 잘 안 갚으려고 하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신용자가 되니까 결국에 연체율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수신액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다. 예금액이 계속 빠지고 있어서 이자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왜? 돈을 더 비싸게 빌려야지. 내가 이자를 더 많이 줘야지 사람들이 예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연체율 상승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졌다? 부실채권 규모가 충당금을 상회한다. 자, 충당금이 뭐예요? 부실채권이 예를 들어 1조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 부실채권 1조가 난 것에 대해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손실이 리스크로 번지지 않게 메꾸기 위해서 쌓아놓는 게 충당금이죠. 대손 충당금인데 대손 충당금을 넘어섰다. 부실채권이 라는 것은 부실채권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소리예요. 저만큼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저축은행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충당금이 부족하니까. 부실채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저거 언젠간 태워야 되는데 태울 때 감당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도 1금융권은 이번에 2.2조 상매각했다고 하더라도 충당금을 또 다시 늘리고 있죠. 그게 가능한데 저축은행은 줄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금융권의 금융권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가 않은 거고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또 저 충당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금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자금 예치를 1금융권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금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2금융권의 부담이 더 간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시간 지나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나아지는 거 없이 계속 점점 더 위험해져 가고 있다. 점점 더 위험해져 가고 있어서 하늘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부동산 PF는 어때요? 금융위가 숨기는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25곳은 어디일까? 제목부터가 화끈하죠. 지금 증권사 PF 대출이 15.88%까지 치솟았는데 문제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전체 증권사의 자기자본 비율.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어요. 증권사가. 100개가 있어가지고 총 100억이 있어요. 전체에서는 한 2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라고 했는데 요 100개 중에서 한 3천만 원 가지고 있는 곳이 있고 여기가 리스크가 한 1억 정도의 리스크가 있어요. 그럼 여긴 위험한 거죠. 새마을금고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새마을금고도 어때요 지금? 289 지금 나왔죠. 거기서 중지했죠. 왜? 전체로 보면 새마을금고도 괜찮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새마을금고도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 다 위험한 곳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위험한 곳들이 있고 여기서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은 전반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증권사에서는 안전하다. 왜? 증권사 전체적으로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K증권에선 괜찮은데 A증권은 위험하다. 그런데 K증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A증권은 괜찮다. 이런 논리가 어디냐 세상에. 그것도 증권사에서 그런 식으로 분석을 내면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저런 식으로 분석을 내는 게 말이 되냐. 그 다음에 지금 91개 사업장 가운데서 25곳은 대주단이 보기에도 사업성이 낮아서 포기한 곳이다. 91곳 중에서 지금 66개 사업장에 대해서 이익 부활하고 신규 자금 지원하고 이자 유예 등의 금융 지원을 결정했는데 그럼 남은 25곳은 얼마나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25곳에 대한 공개도 똑바로 되지 않고 있다. 이게 11개에서 25개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PF 리스크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하죠. 거기다가 PF 자체가 왜 저렇게 많이 위험하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요. PF를 대충 해줘서 그래요. PF에 대해서 사업성이나 이런 걸 꼼꼼히 파악하지 않고 부동산이니까 잘 되겠지 하는 식으로 대충 대출을 내주고 그게 제대로 티가 나는 사건이 뭐예요? 그쵸, 횡령. 얼마나 대충 했으면 횡령해도 눈치를 못 채요. 그러면은 심지어 횡령까지 했는데도 눈치를 못 챌 정도면은 그 사업장이 굉장히 안전한 사업장인지 위험한 사업장인지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로 빚을 부추기고 있다. 금융권 리스크도 커져가고 있는데 가계부채도 더 키우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규제 완화, 부채 누증 이것들이 상관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규제 완화 작작 좀 해라. 부채 쌓이고 있으니까. 이거를 한은에서 직접적으로 정부에다 이야기한 적이 도대체 언제 있었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 리스크를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이금융권 리스크를 하기 위해서 한은에서 내는 정책들이 뭐냐 봤을 때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예금, 취급 등 이 금융권에 대해서도 필요시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은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예정이다. 무슨 대출? 자금 조정 대출. 그래서 자금 조정 대출의 금리를 기준금리 플러스 1%에서 기준금리 플러스 0.5%로 하향 조정해서 억지로 금리 낮추고 있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소리죠. 여기에 지금 중요한 거 원래 국채와 통화채, 정부보증채, 특수은행채, 주금공, MBS 이 정도에서 한정되었던 것에서 은행채와 공사채, 지방채는 물론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의 회사채까지 확대한다. 그러니까 채권, 자 국채나 이런 거보다는 회사채가 훨씬 더 위험하죠. 채권에 대해서 한은에서 담보를 잡고서 돈을 빌려주겠다. 근데 지금 채권 상황이 어때요? 부실채권화 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한국은행이 떠안아 주겠다는 소리고 이걸 왜 이금융권으로 확대를 했냐? 은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필요시 라는 이야기를 달아가면서 하겠냐? 즉 이금융권의 부실채권 아까도 뭐 저축은행을 봤지만 저축은행 지금 부실채권 비율이 충당금을 넘어섰어요? 이거 감당 안 되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금융권의 리스크를 어디까지 가져가겠다는 소리예요? 한국은행이 가져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연장은 가능하겠죠. 터질 것들 조금 더 안 터지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터지게 되면 그 리스크가 2금융, 1금융 뿐만 아니라 한은까지 번진다는 소리예요. 저 정도로 극단적인 보증까지 나온다는 소리가 지금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지금 한은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리스크가 터지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터지지 않기 하기 위해서 일단은 돈이 많은 한은이 감당을 하겠다는 소리인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졌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안 하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금융권 리스크가 괜찮아 보여요? 한국은행에서 왜 자꾸 정부한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리스크를 안아주고 있는데 너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읒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무슨 아직도 뭐 부동산이 올라가고 부동산 PF는 안전하고 금융권 리스크는 없고 금리는 이제 조만간 한은에서 금리 동결을 했으니까 조만간 금리 내릴 거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사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뇌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공사장 벽처럼 인분이 들어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답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